네, 강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환 위기를 초반부에 진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전 시간에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올렸냐면 외환 위기 초반부에 오히려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자초하는 패착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 외환 위기 초반부에 본격적인 외환 위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환 위기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외환 보유고를 사수하고 환율 급등은 용인하라가 답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사수하고 환율 급등은 용인하라. 외환 보유고를 지켜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지키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거든요. 그 급등한 환율 그대로 놓아둬야 합니다. 이것이 외환 위기를 초반부에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직전 시간 강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러나 이 내용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외환 위기를 맞이할 때 보통 이런 패착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용은 외환 위기 조짐이 있을 때 환율 급등세를 저지하겠다고 보유 외환을 대거 매도한 것 이것은 본격적 외환 위기를 자초하는 최악의 패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입니다. 이 패착이 아니라 어떻게 두어야 쉽게 말하면 정석이냐. 외환 위기를 초반부에 진정시킬 수 있는 올바른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바른 처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환 보유고 지키기입니다. 외환 보유고 지키기입니다. 네. 내용은 이겁니다.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보유 외환을 움켜쥐고서 외환 시장에는 일절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유 외환을 움켜쥐고서 외환 시장에는 일절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강 건너 불이라고 생각하고 외환 시장에는 일절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변불경. 이 처자는 머무를 처자죠. 혹은 처한 상황을 처라고 합니다. 변은 변할 변자. 불은 아니 불자. 경은 놀랄 경자죠. 그죠?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급변해도 아니 불자, 뭐뭐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경은 놀랄 경자. 놀라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처변불경이라고 하죠. 처변불경의 자세를 견제해야 합니다. 네, 처변불경의 자세를 견제해야 됩니다. 놀라면 안 됩니다. 흔들려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보유한은 꽉 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강 건너 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강 건너 불이 아니죠. 지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국내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급등한 환율 때문에. 그럴 때에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국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 다시 말하면 통화량 증대 및 금융지원 확대 같은 게 이제 국내 유동성 공급 확대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거나 국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키지 않는 조치들은 관대하게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키지 않는 조치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키지 않는 조치. 이 조치 외에 다른 완화 조치들, 통증을 완화하는 조치들은 관대하게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요컨대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의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무책의 대책. 노조의 도덕경 같은 데 나올 만한 이런 표현이죠. 무책의 대책. 흔히 우리가 무책이 상책이라고 하죠, 여러분. 진짜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이 경우에는 외환위기 초반부에는 진정
무책이 상책인 겁니다. 무책이 상책입니다. 흔히 무책이 상책 그러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처방의 효력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외환 보이고 지키기죠. 외환 보이고 지키기 처방의 효력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로 튀어오르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네. 외환위기 조짐이 있어 자본 유출이 급증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보유한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수수방관하니까 당연히 처음 얼마 동안에는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 정말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릅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의 일반 국민이나 수입업체라거나 또 외화 채무가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이런 경제주체들은 자, 우선 환율이 높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죠?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수입 물가와 수입품의 가격과 또 전체적으로 수입 원자재를 써서 제조하는 완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고물가. 그 다음에 당연히 경영이 악화되겠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업체 어려워지잖아요.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수입품을 쓰려는 사람이 확 줄어드니까 수입업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화 채무가 많습니다. 외화 채무가 많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컨대 그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1달러 빌려있는, 원금 1달러를 갚아야 되는 그 경제주체 입장에서는요, 예전에는 1,000원만 갚으면 되는데, 환율이 2,000원이 돼버리면은 한국 돈으로는 1달러를 갚는데 2,000원을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1,000원 쓰면 되는데 지금 2,000원 써야 되니까 그 체감 채무 부담, 원화로 표시한 채무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이 악화되는 거죠. 경영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외화 가뭄이 생기는 거죠. 외화 가뭄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말 이분들의 호소로 아마 매스컴의 지면들이 쫙 장식될 겁니다. 수출업체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표정 관리합니다. 속으로 고환율을 환영하겠죠. 예, 환영하지만 이분들은 속으로 환영하고 표정 관리하니까 지금 이분들의 이제 애로사항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부가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처변불경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책의 대책을 시행하면 환율이 한없이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환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책의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환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나라가 상당 수준의 기존 외환보유고를, 그래도 외환보유고를 헐지 않았으니까 상당 수준의 기존 외환보유고가 남아있잖아요. 그 외환보유고를 진짜 죽기로 지키는 겁니다. 사수하는 한 국가부도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기존의 외환보유고를 사수하고 있는 한 국가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부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부도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거 압니다. 아니까 어떤 환투기 세력도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외환을 계속 매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부도가 나지 않을 건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그 가격으로 외환을 계속 매입할까요? 바보죠. 네, 그렇게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을 한번 예로 들면,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우선 한국을 예로 들면요. 원화가 약세, 예컨대 1달러면 2,000원입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1달러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2,000원짜리, 그럼 2,000원짜리 그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러면 1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그러면 1달러는 2,000원이 되니까 1달러를 갖고 들어오면 한국 돈은 2,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00원짜리 원화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조금 기다렸더니 이제 나중에 원화가 강세가 됐어요. 원화가 1달러는 1,000원으로 강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달러는 2,000원이었죠. 1달러는 2,000원. 그러니까 1달러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2,000원짜리 원화 자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원화가 강세가 돼갖고 1달러가 1,000원이 됐습니다. 환율은 떨어진 거죠. 환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 거죠. 1,000원이 됐다. 그러면 제가 2,000원짜리 그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2,000원짜리 그 자산을 이 시점에서 달러로 바꾸면 몇 달러가 됩니까? 1달러는 1,000원이니까 2,000원은 2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000원짜리 자산을 처분해갖고 달러로 바꾸면 2달러가 되거든요. 그럼 2달러로 바꿔나갈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 외국인 투자자는 처음에 달러로 얼마 투자했죠? 1달러 갖고 들어왔잖아요. 나갈 때는 2달러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차익을 이런 방식으로 도모할 수 있죠.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화가 약세다. 다시 말하면 달러가 비쌀 때, 외화가 비쌀 때, 이를테면 1달러는 2,000원이었다. 이럴 때 1달러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2,000원이니까, 한국 돈 2,000원이니까 2,000원짜리 원화 자산을 그냥 한국 돈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아무튼 안전자산이라고 치면 채권이면 채권을 2,000원짜리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고 나니까 나중에 원화가 강세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원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달러 값이 싸졌다는 얘기죠. 달러 값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싸졌습니다. 자, 이때 그 2,000원짜리, 제가 2,000원짜리 원화 자산 갖고 있잖아요. 2,000원짜리 원화 자산을 이제 팔면 저한테 2,000원이 생기죠. 2,000원이 생깁니다. 네, 2,000원이 생기게 되면 그 2,000원을 이제 이 시점에서 달러로 바꾸게 되면 2달러가 되는 거죠. 2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유유히 나가게 되면 이 투자자는 1달러 투자해서 2달러 버는 거죠. 2배를 버는 겁니다. 이렇게 환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환차익을 도모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 외환위기 시작되기 전에 1달러는 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 외환위기 조짐이 생기면서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급등해서 이를테면 계속 올라가지고 1달러가 2,000원 했다고 칩시다. 1달러 2,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인식된 시점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내려갈 거야. 환율이 다시 내려갈 거야.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차익을 볼 수 있죠.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환율이 낮아질 때 환차익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해가지고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인식되는 시점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원이 되었을 때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때 1달러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나중에 1달러가 2달러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환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달러가 아니죠. 다량의 달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언제? 이 시점에.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인식되는 이 시점에.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인식되는 이 시점부터는 다량의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원화 자산에 투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외환시장에서 그 달러를 팔죠. 공급을 하는 거죠. 외환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량의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를 다량으로 매도하니까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들어가니까 환율이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요인만으로도, 이 환투기 요인만으로도 한껏 높아진 환율은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인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인입니다. 고환율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환율은 어떻게 되죠?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은 감소시키죠. 수입은 감소시키고 수출은 촉진하는 거죠. 수출을 촉진하죠. 수출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이 아니더라도 환율의 변동에 수입과 수출이 즉각 반응하지 못하지만 시차를 두고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럼 수입이 감소하니까 외환수요는 축소되는 거죠. 외환수요는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외환수요가 축소됩니다. 요거죠. 그 다음 수출이 증가하니까 외환 공급은 어떻게 되죠?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 공급은 확대되는 거죠. 수출 증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 수요는 축소되고 외환 공급은 확대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요인,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자본 유입 그게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없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은 당연히 하향 안정화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은 하향 안정화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당장에는 수입 수출이 즉각 반응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 고환율이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환 수요는 축소가 됩니다. 외환 수요는 축소가 됩니다. 수입 덜하니까 외환 수요는 당연히 달러가 덜 필요하니까 외환 수요가 축소되는 거죠. 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 증가해서 외화 가득을 많이 하니까 달러 가득을 많이 해서 외환 시장에 파니까 외환 공급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외환 수요는 줄고 외환 공급은 확대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은 하향 안정화됩니다. 자본 유입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없더라도 환율은 하향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그죠? 고환율에 의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제 정착되는 게 가시화됩니다. 가시화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는 시기는 의외로 빨라집니다.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는 의외로 빨라집니다. 의외로 빨라집니다. 자, 바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외환보유고 지키기를 흔들림 없이 시행하면, 외환보유고를 사수하면, 보유관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러면 외환위기는 본격화되지 않고 초반부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본격화되지 않고 초반부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외환보유고 지키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외환보유고 지키기를. 외환보유고를 사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죠.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 1997년 IMF 사태 그 이후에 또다시 외환 위기를 맞이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환 위기의 초기 단계가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그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한국의 초기 외환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이후의 진행 경로 전망, 대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언론 기고문은 주간동화 제666호에 실렸는데요. 이 진행 경로 전망과 대책 방향 등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에 졸저 금융경제학 원론이죠. 금융경제학 원론은 서편에 주간동화 제660호에 기고한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